네, 네. 지난주에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의 실형이 나왔지만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전쟁을 선포했다,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특검이 바로 기소 아니고 항소를 했죠. 그 다음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날에 본인이 직접 항소를 했었고요. 네. 예.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 특검이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치열한 법리 싸움이 다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 7명이었죠. 그 중에 무죄 나온 거는 조윤선 장관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블랙리스트 때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밑에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정작 정무수석이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데는 결정적으로는 정무수석 산하에 비서관을 했던 신동철 전 비서관 그리고 정관주 전 비서관 나중에 이제 문체부 차관이 됐지만 전 비서관의 증언하고 그 밑에 있는 또 행정관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 판결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 피고나 참고인들이 조윤선 장관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었다. 조윤선 수석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었고, 자기들은 그냥 조윤선 수석이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이런 TF가 있어가지고 그냥 했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쪽 소관에서 딴 데로 이제 넘어갔다.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그 정도 상황 보고만 했고, 우리 그를 보고하고 지시받고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신동철 비서관은 이야기를 했고, 정관주 비서관도 그런 그 일과 관련된 직접적인 보고는 안 했고 오히려 그 조 전 장관에게 그런 보고를 했더라면은 그 당시 이제 정무수석 조윤선 수석이 그걸 말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손 뗐을 수도 있다. 손 뗐으면은 우리가 이런 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 그게 후회된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자기가 알기로는 조윤선 그 장관은 그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같이가 조윤선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게 자기가 볼 때는 오히려 조윤선 장관이 좀 안 되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반면에 이제 조윤선 청와대 수석 또는 이제 장관이 수석이나 장관 할 때 그 일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또 특검도 검찰도 제대로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법조인인 백성문 변호사가 명쾌하게 좀 정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조윤선 전 장관만 무죄가 나오느냐 이 부분에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제가 이거를 방송에 설명을 했더니 댓글이 굉장히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고 그 정무석 씨 산하에 있는 비서관 2명이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걸 관련해서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정무석은 알았겠지. 그리고 정무석이 당연히 같이 관여를 했겠지. 근데 왜 무죄야? 이게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인데 이제 형사재판은 관여했겠지만 가지고 유죄가 나오질 않습니다. 관여했어라고 심증을 붙일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시하고 보고했다라는 문서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결국 지시했거나 보고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뭐 진술을,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뭐 일을 하라고 했던 신동철 비서관이나 정관주 비서관이 일단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정무석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 얘기가 법정에서 현출이 되고 유진용 장관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지금 3명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명쾌하게 나와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유죄 판결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게 예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무죄 나온 경우 많았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어차피 형사재판은 이 사람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판사가 거의 확실성의 정도 수준에 이르게 확신을 가져야 유죄 판결을 하는 건데 그러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부분은 판사나 뭐 이 방송에서 이 윤석열 장관의 무죄가 나온 걸 설명해 주는 분들 비난할 게 아니라 이건 특검에서 증거가 좀 부족했다면 항소심에 임하는 특검이 또 어떻게 증거를 더 확보해서 재판에 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지금은 더 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 김기춘 실장이 이 일을 이제 주도했고,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최종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김 실장이 주도를 했고 실무를 시킨 것이 신동철 비서관이었고 신 비서관이 바뀌고 난 데는 정관주 비서관이었고 네. 그 두 비서관들을 데리고 일을 했고 그 중간에 조윤선 수석이 들어왔는데 조윤선 수석은 그 후에 들어왔고 또 그 후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 일에 직접 그 개입을 시키지 않고 약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이 계속 진행됐다라는 네. 것이 상당히 유력한 이야기로 지금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런 것들을 몰랐다면 오히려 그 당시에 청와대 이 보고책이나 이런 건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라고 또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석은 모르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비서관들하고 이렇게 했다? 수석은 어떻게 보면 배제돼 있다? 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재판에 임하는 어떤 기본적인 전략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날 통하지 않고 다 업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석을 통해서 당연히 비서관을 한테 그게 지시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정상이고 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의 기본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 비서관하고 비서실장 지시가 왔다 갔다 하고 문체부로 내려갔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조윤선 전 장관의 전략이었던 거고요. 네. 그 전략을 입증하는 그 특검이 깨질 제대로 못했다. 어떤 증거나 물증을 가지고 들이대지 못했다고 하는 게 결국 이번 재판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도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무능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네. 비서실장이 수석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얘기가 언급되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언급이 됐다 그러면 수석인데 그래도 비서관이 뭔가 일을 꿍꿍이라 막 뒤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물어봤겠냐는 거예요. 네. 당연히 물어봤을 거라는 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물론 비록 증거가 좀 부족하거나 또 신동철 정관주 비서관 두 명이 예. 이제 특검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다 뒤집어서 네. 실제 재판에 가가지고는 그때 우리 뭐 그냥 그 이전에 있었던 일 정도로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그렇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항소를 해서 이제 2심 재판부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특검이 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러겠죠. 네. 뭔가 또 비서관들의 마음의 심적 변화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뭐 재판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청와대 내부 말씀하신데 제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정하고 한참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새누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였는데 그 당시 네. 청와대의 그 소통 파트너가 그 조윤선 수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무수석에게 그걸 맡겼어요. 그래서 저하고 계속 소통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의사교환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뻑뻑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서로 좀 의견도 잘 안 맞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나중에 결국 국회법 파동해가지고 원내 대표진이 다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나중에 이번에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조윤선 전 장관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정무수석 9개월 활동 안에 대통령 한 번 만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대통령을 우리하고 대화하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 이야기 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걸 보고 네.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셨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청와대에서는 저는 뭐 팩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네. 거죠. 이상한 시스템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이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은 2심에서 결국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도 항소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시 박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되게 좀 법원에서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오해가 되는 이런 시간에 법원에서 길을 열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형량보다는 지금 명예라는 게 있어요. 제 입장에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실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근데 뭐 아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의 이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무죄가 나오게 된 1등 공신은 다른 사람 아니다.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다. 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저는 박성엽 변호사가 일단 남편이고,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결과가 했잖아요. 나왔겠지만, 네. 아까 그 비서관들하고 유진용 장관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박성엽 변호사가 마지막에 최후 진술할 때,
눈물까지 흘렸었잖아요. 눈물까지 흘리는 상황이 사실 그게 법정에서는 그렇게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재판부가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성엽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쨌건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지 않아서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금 또 항소 얘기가 나오는 건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증 부분 있죠. 네. 위증 부분은 제가 보기엔 거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증을 한 건 맞거든요. 맨 처음 몰랐다 그랬다 나중에 이용주 의원이 막 18번 물어보니까 결국 아니 그거 사실은 있었습니다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위증이 맞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증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보통 이렇게까지 이게 뭐 중하다면 또 중하니까 양형부담까지 같이 해서 지금 항소를 할 것 같은데 박성엽 변호사는 원래 이 형사법 전공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상법 전공이에요. 상법 전공이고 예. 통상법 전공인데 형사법정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네. 조윤선 장관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제 잘 모를 부인이기 텐데요. 때문에. 예. 근데 사실 뭐 금방 합니다. 이거 그렇진 않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네. 평소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겠어요? 네. 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 1등 공신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저는 1심에 조윤선 장관이 무죄가 나온 1심 1등 공신은 아까 말씀했던 그 3명인 것 같고 항소심에서는 이제 특검에서 진술했던 걸로 보면 조윤선 장관이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신동철 비서관 같은 사람의 진술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박성엽 변호사가 항소를 하는 게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항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특검에서는 항소를 하는데 조윤선 전 장관 쪽에서는 항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이거면 됐습니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같이 불만족스럽다고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항소심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싸움의 측면으로라도 항소를 같이 맞대응해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모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결국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백성문 변호사한테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특검이 항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네, 그렇죠. 결과를 예측해 본다는 건 사실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네. 기존의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한 결과가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위증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에 객관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생중계를 통해서 봤잖아요. 네. 위증을 한 부분은 그 부분은 뒤집히기가 어려울 것이다인 것 같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김기춘 실장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예요. 김기춘. 왜냐하면 예. 김기춘 실장이 먼저 항소했죠. 특검이 항소한 거 아니에요. 김기춘 실장이 먼저 항소를 했는데 김기춘 실장은 일단 두 단계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난 블랙리스트 모른다. 였는데 그 부분은 깨졌죠. 네. 그럼 블랙리스트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이 100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 나오는 거를 그럼 어떻게든 분배를 해야 되는데 네.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건 그냥 국가 정책의 일환인데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 이게 뭐 김기춘 실장의 1심에서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변호사들도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절반까지 좀 넘어가지만 3분의 1 정도는 네. 김기춘 실장의 말도, 그러니까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데 이게 과연 직권남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었어요, 변호사 사이에서.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저는 형량보단 김기춘 실장의 유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받을 수 있게 나오는 것, 그게 어찌 보면 특검의 더 큰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 국정농단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가 한 30분 가까이 국정농단에 대한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